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중국, 일본의 폭우 피해가 큰데요. 우리나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흙탕물이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오늘 대전의 한 아파트가 물에 잠겼습니다. 폭우로 인해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는데요. 오늘 기자 언박싱에서 관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주셨습니다. 법무부는 주무부처로서 긴밀히 협의를 해왔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은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후속 조치는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검찰 개혁의 요구는 이번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국민들의 관심사였죠. 어제는 검언유착 수사팀장과 한동훈 검사의 몸싸움도 보도가 됐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사법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 오늘 2부 정치 토크 시간에서 남영희, 이용준 두 사람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정말 입법 독재를 넘어서서 헌정 파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치 작전하듯이 야당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헌정 파괴다.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지만 국민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다. 어제 최영두 의원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요.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법률 중에 부동산 임대차 3법도 있습니다.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의 서민 주거 안전판을 위한 조치인데요. 관련법 발의한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당권 레이스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부에 준비된 민심문 숫자다 시간에서는 최근 법률 개정 관련 여론조사 등 숫자로 보는 민심 풀어보겠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제 상한제가 예상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는데요. 유일한 기권표는 통합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이 던졌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 이걸 2년을 보장하고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상가 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통합당의 조수진 의원이 표결 전에 찬반 토론에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군사작전하듯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여당 스스로 상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보로 전락시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고요. 반면 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헌법은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 안정된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정안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법안들 통과됐고 나머지 부동산 관련 법안이 있거든요. 이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그럴 계획을 민주당은 갖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반대 토론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사당을 떠난 겁니까? 네. 퇴장을 해서요.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도 처리됐죠? 네. 본회의에서 김효재 전 의원에 대한 위원 추천안 표결에 붙여졌는데요. 여당 몫으로 추천된 김현 전 의원에 대한 추천안은 총 294표 중 찬성 223표, 반대 58표, 기권 13표로 가결됐고 야당 몫 위원인 김효재 전 의원은 추천한 총 294표 중 찬성 261표, 반대 25표, 기권 8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양쪽 다 무난하게 전직 의원들인데 그렇습니다. 처리가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당정청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과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죠. 네, 오늘 당정청이 발표한 개혁안의 취지는 권력기관 권한의 균형 있는 분산과 민주적 통제인데요. 수사 역량은 유지하되 기관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해서 공권력으로부터 국민 인권 보호에 힘쓰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 개혁안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검찰의 그 경찰 수사지휘권과 직접 수사 권한 축소 이게 좀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데 검찰은 과도한 권한에도 정치적 중립 보장을 이유로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그러니까 여권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올해 초에 검찰청법 개정으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와 대형 참사 6개 분야에 한정된 상태거든요. 당정청은 오늘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직자는 4급 이상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고요. 뇌물 사건은 수수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제 범죄와 사기, 배임, 횡령 사건은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이 돼야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수사 절차 과정에서 생기는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대검과 경찰청 사이에는 정기적인 수사협의회가 설치가 되는데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 대상이 아닌 협의 파트너로서 위상이 강화된다 이런 의미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수사 준칙도 마련해서 검찰과 경찰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국가정보원을 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계획이 되는 건 아닌데 지금껏 명칭을 몇 번이나 바꿨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박지원 국정원장이 거듭해서 정치 참여 안 하겠다, 이건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거든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명칭 변경과 함께 이런 의지가 정말 실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예.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만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과 만남이 2017년 2월 그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일 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앞두고 전국을 순회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전남도지사실에서 이 의원을 만난 이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입장이 바뀌어서 민주당 당권 도전자인 이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찾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두 사람 다 언론 앞에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게 좀 느껴졌는데요. 이 의원을 만난 이재명 지사는 총리로 재직 중일 때 워낙 행정을 잘해주셨다. 경험도 많으시고 행정 능력도 뛰어나셔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을 잘 보필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덕담을 먼저 건넸고 그러자 이낙연 의원은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가 지사님의 지도 아래 때로는 국정을 오히려 앞장서 끌어주고 여러 좋은 정책을 제안해줬다.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을 포함해서 국난 극복의 지자체와 국회가 혼연일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지사가 특히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 토지세 그리고 기본주택,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낙연 의원이 메모 좀 하겠다라면서 수첩에 받아 적기도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 오늘 만남은 그 전에 이재명 지사와 김부겸 전 장관이 만난 거에 대해서 네. 그 이낙연 의원 쪽에서 같이 당권 주자인데 이 지사가 김부겸만 만나면은 모양새가 좀 빠지니까 그래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또 이낙연 의원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먼저 국회 쪽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거고 이낙연 의원 쪽에서 굳이 먼저 요청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김부겸 연대설은 계속 흘러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종일관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지만 약간 좀 묘한 신경전도 있었거든요.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재명 지사가 총리 재임 시절에 정말 잘 됐던 것 같다. 도지사로 그러니까 이낙연 그 총리 시절에 도지사 전남도지사로 지방행정 경험했던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을 하자 이낙연 의원은 그 도지사 했던 게 기간이 짧아서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마는 없었던 것보단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남지사를 4년가량 한 이 의원이 기간이 짧았다고 답한 게 지금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초선이잖아요. 3년째 하고 있는데 3년도 짧고 4년도 짧으니까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권 도전보다는 경지사 재선한 게 낫지 않겠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 알겠습니다. 온라인에 주호영 23억 해시태그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그 보도가 있었죠. 바로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보면 집값 폭등 주범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막 추적 이런 제목의 예.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이른바 부동산 3법 그러니까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개 주택 허용, 부동산 3법에 찬성한 다음에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린 의원들을 지적한 내용이었거든요. 예. 보면 이 3법에 모두 찬성한 재건축 수혜자들이 윤영석, 이현승, 윤재옥, 주호영 이 의원들이 지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막대한 차익을 올렸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억의 차익을 올렸는데 이게 다른 보도나 이런 것들은 주호영 보도가 있으면은 이게 다시 다른 매체에서 보도를 하거든요, 받아서. 예. 근데 이게 그런 게 안 보인다. 그래서 누리꾼들이 이런 중요한 보도들을 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SNS에 해시태그 주호영 23억 이걸 달아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청와대 대변인 했던 김우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 네. 재건축 샀다고 온 언론이 다 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세차익 3억 정도 받는데 네. 3억 시세차익 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사를 썼으면서 자신들이 법을 통과시키고 그 법의 혜택을 받아서 23억 어떤 사람은 100억에 가까운 차익을 올렸는데 그건 왜 다른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느냐. 그럼 네티즌 우리라도 해야겠다 이런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주호영 23억 해시태그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당이 여당의 국회 독주에 반발해 원내외 병행투쟁을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네. 이게 그러나 그 장애투쟁을 나간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전국이기도 하고 사람을 그렇습니다. 모으는데 물리적으로 문제도 있고 네. 지난번 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회 보이콧하고 장애투쟁한 거잖아요. 네. 또다시 나가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장애투쟁한다고 해도 이게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것인지 이 문제가 있고 장애투쟁할 때 어떤 방식으로 투쟁할 거냐 이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삭발할 거냐 단식을 할 거냐 어떻게 장애투쟁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거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또 말씀하신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비판이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장애투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장애투쟁이 나올 수 있겠다는 얘기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국민의 수준이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무조건 국회에서 밖으로 튀어나와서 장애투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정상은 아니다. 최종적 수단이 장애투쟁인 건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쉽게 나가기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예. 당내 의원들도 지금은 명분을 축적할 시기다. 현 상황에서 장애 집회를 하는 건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잘못한 것들을 국회 내에서 지적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리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아직까지는 통합당 내부의 공통된 의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대전에 1시간 동안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 통해서 보셨지만 정말 이 보트를 타고 그 아파트 앞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예. 대전 중구 문화동에는 오늘 오전 4시 18분부터 1시간 동안에만 102.5mm의 물폭탄이 또 쏟아졌는데요. 예. 장대비가 퍼부으면서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2동 1층 28세대와 지상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50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50대 주민 1명이 숨지고요. 1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소방당국은 물이 들어찬 주차장 위를 보트로 이동하면서 1층에서 5층 주민 141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지금 근처 임시 생활 거처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근 정림동 우성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물이 찼고 또 세종과 충남에서도 피해가 잇따른 상황이 됐습니다. 또 전북 정읍에서도 토사가 주택을 덮쳐서 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고요. 이런 게 벌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전뿐만이 아니고 옥천, 논산, 충남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많이 다 내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대전 침수 피해를 보면 대전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1층이 이렇게 잠기는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아파트 경우에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수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97년도에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다 재발 방치 대책이 안 됐고요. 개선되지 않은 상태가 반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배수 용량 문제도 있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강수량을 감당하지 못했던 게 크다라고 허태정 대전시장이 얘기를 했고 단지 자체가 다른 곳보다 훨씬 이전에 건립돼 주변 도로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하차도 사고가 있었던 부산도 그렇고 배수 시설이 예. 그동안 잘 점검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폭우가 뭐 매년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점검이 안 됐고 그리고 상가 같은 곳은 뭐 코인 노래방이나 이런 여러 곳들이 장사를 잘 안 하는 상황이 되면서 준설 같은 그러니까 비 피해 대비하는 대책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점도 작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비 피해가 빨리 마무리가 되고 다른 지역으로도 번지면 안 되겠으니까 말이죠. 또 그렇습니다. 내년도 대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코로나만 하나 더 살펴볼까요? 코로나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8명 늘었는데요.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이 11명, 지역 발생이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발생보다 해외 유입이 많은 건데요. 해외 유입 추정 국가는 필리핀에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우디아라비아 3명, 미국 2명, 이라크, 우즈베키스탄이 각 1명이었고 지역 확진자는 서울 3명, 경기 4명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종로구 신명투자 관련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또 어제 신명투자 관련 확진자는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2명이 추가돼서 누적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확진자 수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리 숫자를 기록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